안녕하세요. 땡큐스 어리비노 가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질문이 많아가지고 거의 3분의 1도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썼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방송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 작은 갑상선암을 치료할 거냐, 그러니까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지켜볼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작성했던 그 자료에서 작은 갑상선암을 지켜볼 수도 있다. 이제 그 근거가 된 연구 논문은 2014년도에 발표된 건데, 일본에서 10년 넘게 관찰해 봤더니 그렇게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1cm가 안 되는 작은 갑상선암을 지켜봤을 때 그렇게 심각해지는 환자의 비율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나이에 따라서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지켜봤을 때 없었던 전이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가 16% 상당히 많죠. 근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0.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고 심각하지 않은,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cm 안 되는 경우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2018년도에 좀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했더니 20대에 발견된 환자는 80세까지 산다고 쳤을 때 약 60%에서 이게 암덩어리가 3mm 이상 커지거나 아니면 전이가 생기는, 그래서 젊을수록 조금 더 수술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연구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다가 합병증 얘기 조금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다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받고 가겠습니다. 박봉선님은 갑상선 저하증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요? 저하증에 좋은 음식이 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저하증 수치라고 하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가 측정할 때 보통 T3, T4라는 호르몬과 그다음에 이제 그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TSH라는 수치를 측정하는데요. T3, T4 자체가 낮으면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T3, T4는 정상인데 TSH가 높을 때, 그러니까 몸에서는 좀 부족한데 부족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자극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호르몬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도록 노력해 주는 그런 상태일 때는 TSH가 보통 4 내지 5가 넘어가면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약을 꼭 복용해야 되는 수치는 TSH 10 이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좋은 음식은 따로 없고요. 해조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기능 저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드가 충분한 음식이기 때문에 요드가 부족해도 저하증이 생길 수 있지만, 요드가 너무 많이 섭취를 해도 저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초이님은 갑상선 수술 이후 몸이 피곤하면 저림 증상이 심한데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수술 범위에 따라 다른데, 갑상선 전절제를 하셨으면 부갑상선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이랑 부갑상선 기능이 정상인데 저림 증상이 생긴다면 다른 이유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막연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갑상선암 수술은 이제 그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과 갑상선암이 전이가 됐을 때 죄송합니다. 그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림프절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암 수술에, 암이라는 거는 그 제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변으로 멀리까지 떨어져 나가죠. 그걸 전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제자리
원래 있던 자리에서의 그 암을 수술하는 거는 갑상선을 떼는 건데, 갑상선을 뗄 때는 크게 반절제와 전절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분절제라고 해서 조금 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부분절제 하기 좋은 경우에 한해서 아주 드물게 시행할 수 있고요. 반절제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좌우의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암이 생긴 쪽, 뭐 오른쪽에서 생겼으면 오른쪽만 떼낼 건지, 아니면 오른쪽에 암이 생겼지만 왼쪽에 멀쩡한 갑상선도 뗄 건지, 이런 고민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우리 이제 암이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으면 오른쪽에 생긴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갑상선만 떼면 되는데, 암이 좀 진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수술 이후에 보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보조 치료는 가장 이제 그 효과가 좋은 게 그 갑상선 암에서만 쓰이는 건데, 요오드 치료라고 있습니다. 동위원소 치료라고 하고 요오드 치료, 옥소 치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치료를 하고자 하면 이 멀쩡한 갑상선이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갑상선 암이라도 암이 많이 진행을 하면 오른쪽 갑상선뿐만 아니라 왼쪽 갑상선도 같이 떼서 요오드 치료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을 암에서 갑상선을 떼는 범위는 이 암을 치료할 때 요오드 치료라는 보조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갑상선 암이 있으면 대부분 갑상선을 전체를 떼는 게 일반적인 치료였고요. 갑상선을 전체 뗀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서 안 좋은 소견이 많다 그러면 요오드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제 수술 이후에 더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관찰했는데, 요즘은 이제 요오드 치료를 적극적으로 많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요오드 치료가 꼭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면 멀쩡한 갑상선까지 다, 모든 갑상선을 절제해야지, 그것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요오드 치료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치료를 위해서는 전절제를 하게 됩니다. 림프 절제술은 뒤에 따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질문을 받고 가겠습니다. 그 건강과 여행님은 갑상선암 수술에 임파선 전이 되면 그 후에는 전이가 많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하나요? 수술 후에 임파선 전이 되면 이후에 전이가 많나요? 그거는 좀 질문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제 암이라는 거는 제자리에서 일단 커집니다. 암이라는 건 세포 하나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세포가 계속 자라는 거죠. 세포 하나가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커져 가지고 세포가 그 덩어리로 1cm 정도 되려면 보통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야지 1cm가 됩니다. 그 1cm가 되기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제 계속 자라는 중에 암세포는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중에 가장 흔한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이제 유두암이라고 하는데요. 유두암이라고 하는 갑상선 암은 임파선을 타고 그 림프절을 타고 전이를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그 임파관을 타고 임파선,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이 세포가 하나면 어떠한 검사에도 안 보입니다.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돼도 어떠한 검사에도 이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커지면 수술 전에 보일 수도 있고요. 아주 크기가 작을 때도 수술하고 나면 그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미세하게 한 1mm 이런 것들이 수술 후에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그 조직 검사에서 전이가 없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조직 검사에서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 이미 암세포가 퍼져나간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어딘가에 다른 부위에 또 암세포가 남아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이가 확인되면 아무래도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더 다른 부위에도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런 경우에 재발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재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오드 치료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임파선 전이가 수술 전에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상선 수술을 이제 반절제, 아까 말씀드린 이 반절제만 보통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에서 조그마한 아주 미세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요오드 치료를 이제 생각해야 되고, 요오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만약에 반절제를 했으면 남아있는 갑상선을 마저 떼기 위해서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수술 한 번 더 하고 요오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권미자님은 미역과 김을 먹으면 안 되나요? 양성이라고 두고 보자고 하는데 뭐 안 드실 이유는 없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술 이후에 반절제인 경우에 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호르몬을 드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먹는 것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그냥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즐겁게 원하는 거 많이 드시면서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식 제한하는 것은 저는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꿀방망이님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모양만 보고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왼쪽에 저의 코 크기는 0.37이라고 하네요. 6개월 뒤에 추적 검사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요. 내일 대학병원 가는데 수술 빨리 하는 게 낫나요? 0.37cm겠죠. 0.37cm는 그 추적 관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5mm가 안 되는 갑상선암은 위치가 특별히 나쁘거나 아니면 이제 크기가 되게 작아도 5mm가 안 돼도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제대로 잘 하고 전이 소견이 없으면 저렇게 작은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질문에 저희 땡큐 서울비누과에서 갑상선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어느 정도 하냐면 전국 케이스의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림통님은 유도암 2mm, 임파선 전이 2개 왼쪽만 있어서 반절제 한 지 2년 됐고요. 예, 목소리가 고음이 안 돼서 치료할 수 있나요? 그 수술 후에 목소리가 나쁜 것은 그런 경우가 꽤 흔하게 있는데요. 치료는 일찍 하면 할수록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 갑상선암 수술 목소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늦어도 2개월 내로 치료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됐으면 고음에 대해서 치료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한 번도 치료 안 해보셨으면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음성 치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비인후과들이 가끔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 5-6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 포함해서 오시면 검사하고 치료가 가능한지 일단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카이로스님은 갑상선암과 노래 발성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가수들이 갑상선 발병률이 높나요? 그렇진 않죠. 가수들은 갑상선암이 생기면 이제 노래를 하는데 지장이 생길 확률이 생기니까 걱정이 되게 많아지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가수분들이나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 수술을 꽤 많이 했었는데 다들 그 예상과 달리 성악하시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들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신 경우나 이렇게 좀 많이 진행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노래하는데 좀 지장을 받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술 후에 재활을 하면 노래를 대부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진행을 많이 하면 성대 마비가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죠. 부산 어묵님은 저는 갑상선 1.5cm 정도 혹이 있는데 자리 잘 잡았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자리 잘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 선생님께 직접 여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채블리님은 갑상선암 검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워낙 얌전한 암이기 때문에 이제 1cm가 안 되는 암은 지켜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견해가 다른 논란이 있죠. 그래서 갑상선암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갑상선암을 심각한 갑상선암 환자분들 수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갑상선암 검진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언제 몇 살 때부터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 확실히 좀 젊은 층에서 좀 흔하게 생기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면 걱정이 되면 한번 초음파 검사해 보시고요. 검사상 아주 작은 아까 이제 0.37cm인데 수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는 그럴 생각이 있는 분들은 검사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갑상선암은 바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잉 진단, 과잉 치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검사를 저는 좀 일찍 권하긴 하지만 수술은 천천히 하는 것을 보통 권하고 있긴 합니다. 네, 부산어묵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1.5cm는 뭐 크기라는 거는 크다 작다라는 게 이제 기준은 없죠. 근데 보통 1cm가 넘어가면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 암이라고 하고요. 혹이 있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고 갑상선 혹 중에 한 5% 정도만 암이니까 제대로 검사하는 병원에서 검사하셨으면 뭐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으실 겁니다. 꾸꾸님은 오늘 아침에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 반절제 수술 받으신 분인가 봐요. 네. 저희 병원은 이제 다음날 퇴원하거든요. 내일 퇴원하기 전에 아침에 이제 뵙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대 후두 내시경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괜찮으신 분들은 후두 내시경 안 보고 퇴원하시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제 꼭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수술 직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이렇게 지나면서 유착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서 목소리 관리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문경님은 비온 뒤 너무 감사하게 봅니다. 전 오른쪽에 4.2cm 양성이라고 하는데 추적 관찰만 하는데 크기가 커서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수술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4.2cm면 그 치료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이제 양성이라고 하면 양성이 일단 이제 4cm 정도면 고주파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 검사로 2번 이상 양성으로 확인됐으면 4cm면 고주파 치료를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5cm, 6cm 이렇게 넘어가면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cm쯤일 때 보통 이제 2cm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주파 굳이 하실 필요 없거든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2cm, 3cm 이렇게 넘어가고 증상이 생기면 너무 늦기 전에 고주파를 해보시는 게 효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실 걸 권합니다. 그리고 부산어묵님은 갑상선암 아니고 그냥 혹도 수술 되나요? 그렇죠. 암이 아닌 혹을 양성 결절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수술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4cm, 5cm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 보통 수술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 잘 때까야 모든 것이님은 1cm 정도까지 지켜봐도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인데 크기가 작더라도 미세인파선 전이가 많이 발견되던데 이런 것은 다 감안하고 지켜보는 건가요? 예후랑 미세인파선 전이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최근에 이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1cm보다 크기가 작은 경우에 지켜봐도 된다고 할 때 초음파나 CT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임파선 전이, 미세한 임파선 전이는 무시하고 관찰을 권하는 겁니다. 실제로 1cm 정도 될 때 수술해 보면 적어도 절반 넘게 임파선 전이가 수술 후 조직 검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임파선 전이는 예후랑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세한 임파선 전이 여부를 무시하고 1cm 안 되는 작은 갑상선암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초음파 검사에서 임파선이 커지고 그 전이 된 연이 뚜렷해지면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꿀방망이님은 암이라는데 0.37인데 조직 검사를 바로 해야 하나요? 0.5mm부터 작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 검사인데 세포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10년, 20년 전부터 그래 왔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작을 때도 하긴 하는데 저는 다른 소견, 이제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저는 0.3mm인데 성대마비를 일으킨 갑상선 암을 본 적이 있는데 성대신경이 후두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경우나 위치가 굉장히 안 좋거나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검사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추적 관찰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오늘도 많네요. 코야님은 갑상선 반절제 수술 후에 해조류를 먹지 말아야 하나요?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만약에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2, 3일 정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호르몬 생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2, 3일 지나면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미역국을 드시는 거는 해롭지만 가끔 드시는 건 크게 상관없고, 미역국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매일 미역국을 먹고 싶다 그러면 미역국 드시고 갑상선 호르몬도 같이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시고 어느 정도 이상은 그냥 즐겁게 지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했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호르몬을 드시면 됩니다. 권문경님은 저희 병원도 고주파 치료합니다. 네. 그리고 정명희님은 친구가 세친 검사했는데요. 세친 검사 후 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있나요? 모른다고 했다네요. 모르는 경우는 없죠. 세친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친 검사라는 거는 조직 검사, 수술을 해서 떼서 검사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모든 환자분들을 모든 결절을 다 수술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는 건데요. 세친 검사의 결과는 카테고리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카테고리 1은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꽝인 건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양성, 그 다음에 카테고리 3은 비정형이라고 해서 애매한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른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정카라님은 갑상선암은 아닌데 뇌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 후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신다. 요거는 직접 봐야지 알 수 있는데요. 요 뒤에 목소리 관련돼서 신경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님은 초음파상 암 크기랑 수술 암 크기랑 많이 다른데 변기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초음파상 크기는 1cm인 경우에 보통 수술 후에 조직검사의 암 크기는 보통 7mm, 8mm 정도입니다. 보통 20-30% 정도 작아집니다. 이게 이제 약품 처리 때문에 그런데 변기를 나누는 기준은 조직검사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질문 죄송할 건 아니고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초음파 크기랑 다를 때, 초음파는 또 암세포의 정확한 범위를 보는 거라기보다는 색깔이 다른 걸 보긴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암세포인지를 초음파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20-30% 크기가 작아집니다. 암의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긴 한데 스트레스가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원인될 수 있지만 스트레스와 갑상선암은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수술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반 떼는 경우가 있고 다 떼는 경우가 있는데, 다 떼는 경우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면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고, 전절제를 하고 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 암 재발 여부를 보는 추적 관찰이 쉬워집니다. 이거는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갑상 글로불린이라는 그 단백질이 갑상선 암세포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요오드 치료까지 다 하고 나면 이론적으로는 갑상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제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제로에 가깝게 아주 낮게 유지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수치가 증가하면
암이 재발한 거를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검사로 추적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갑상 호르몬제는 반드시 드셔야 되겠죠. 근데 반절제를 하고 나면 요오드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발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갑상 글로불린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장점은 남아있는 갑상선이 수술 전보다 부피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 남아있는 절반의 갑상선이 수술 전보다 2배만큼 일을 잘하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호르몬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호르몬을 꼭 복용해야 되는 비율은 한 15%, 2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술에 따라서 그 수술 시간도 다르고 입원 기간도 다르죠. 이거는 뭐 병원마다 되게 다른데요. 저희 병원은 반절제나 전절제 한 경우에 대부분 다음날 퇴원하시게 되고요. 임파선 절제 해도 보통 한 5분, 10분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그 갑상선 주변의 임파선은 보통 1시간 채 안 걸리고요. 예, 측경부까지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정도. 이 측경부라고 하면 이제 옆에 목에 이제 갑상선이 좀 떨어진 임파선을 절제하는 건데, 요거는 좀 범위가 넓죠. 입원 기간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정카라님 아까 질문하신 거 그 마비가 생겼는데 목소리가 모노톤으로 나온다고 그러셨던가요? 그 갑상선 수술의 후유증 중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대마비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드뭅니다. 드문데 좀 특이한 합병증이죠. 그 갑상선이 목의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데 갑상선보다 후두는 더 위에 있습니다. 후두는 더 위에 있는데 성대를 움직이는 후두 속에 있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그 중에 이제 두 쌍이 있는데요. 한 쌍이 제일 중요하게 크게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머리에서 나와서 가슴으로 갔다가 거꾸로 해서 갑상선 속으로 들어갑니다. 갑상선이 아니라 갑상선 뒤를 지나서 후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뗄 때는 항상 이 신경을 먼저 찾고, 이 신경은 이제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후두신경을 먼저 찾고 여기 있구나, 그 조금 치워놓고 이렇게 떼내게 됩니다. 이 신경은 열고 닫는 큰 동작을 하는 거여서 마비가 생기면 성대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동작이 안 되는데요. 닫힌 위치에 마비가 생기면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고 뭐 불편함이 별로 없는데, 이게 벌어진 형태로 마비가 되면 안 닫히니까 목소리가 새겠죠. 목소리가 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닫혀야지 사례가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벌어진 채로 있으면 사례가 들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 밖에서 필러 주사를 여기다가 성대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 목소리도 잘 나오고 먹는 것도 좋아지죠.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경 말고 또 한 쌍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신경이거든요. 그거는 상후두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는 이제 목 안에 후두 쪽에 감각을 담당하는데요. 운동을 담당하는 작은 가지가 하나 있어서 요 앞에 후두의 그 갑상연골이라고 하는, 여기 튀어나온 연골 있죠. 보통 목젖이라고 부르는 요 연골하고 그 밑에 후두의 밑을 받쳐주는 동그랗게 생긴 윤상연골이라고 있는데요. 그 연골하고 두 개 사이에 거리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요 신경은 잘 다치지 않는데 이 신경이 다치면 노래를 못 합니다. 되도리우드 신경은 재활을 잘하면 노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악하시는 분 중에 배재철이라는 분하고 그 가수 중에 엄정화 씨가 이 되도리우드 신경의 손상으로 성대마비가 생긴 거를 치료를 통해서 극복해서 두 분 다 이제 다시 현역에 복귀하셨죠. 그래서 이 되도리우드 신경은 열고 닫히는 거를 움직이는 거 신경인데 노래를 할 수 있게끔 재활이 되지만, 이 상후두 신경은 재활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후두 신경이 마비가 생기면 이거는 치료가 없고, 근데 상후두 신경은 그 노래할 때나 말하는 높이를 조절할 때 중요한 신경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말할 때랑 음식 먹을 때 뭐 이런 불편한 거하고 관련이 없어서 이게 마비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그 높이를 조절하는 거는 이 상후두 신경이 주로 역할을 하는데요. 수술하고 나면 유착이 좀 생기면 이 상후두 신경 마비가 없어도 높이 조절이, 높은 음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하신 분 중에 높은 음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좀 일찍 재활 치료를 해서 유착이 생기기 전에 이제 마사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높이 조절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서 그 복구할 수 있거든요. 재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은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 후유증 중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을 제거하니까 당연히 기능 저하증이 생길 텐데, 반절제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 15% 정도만 약을 꼭 복용해야 될 정도의 기능 저하증이 생기고, 약 85% 정도는 기능 저하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갑상선 전절제를 하게 되면 갑상선이 다 없어지니까 당연히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호르몬을 복용을 평생 해야 되겠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데, 부갑상선은 여기 그림에는 없네요. 요 갑상선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작습니다. 한 요만큼. 좀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요 위쪽에 하나 있고 좀 아래쪽에 하나 있고, 한쪽에 두 개씩 있거든요. 두 개씩 요쯤에 하나, 요쯤에 하나씩 두 개씩 있고요. 그래서 보통 4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4개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3개도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도 있긴 한데 보통 4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그 갑상선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과 부갑상선에 혈액 공급해주는 혈관은 같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관을 결찰을 하고 갑상선을 떼낼 때 부갑상선으로 가는 혈관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혈액순환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4개가 있어가지고 반절제 때는 2개가 완전히 없어져도 기능 저하증까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절제일 때는 기능 저하증이 생기지 않거나 못 느끼고, 전절제인 경우에는 병원마다 이제 의사마다 좀 다른데 보통 평균 한 20% 정도에서는 일시적인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고, 그 일시적인 기능 저하증은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하는데요. 가끔은 아주 드물게는 평생 회복이 안 돼서 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몸속에 칼슘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낮아지면 느낄 수 있는 것은 근육에 경련이 생겨서 손발 저림이 생깁니다. 손발 저림이 생겨서 칼슘하고 비타민들을 보충해주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생 드시는 분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금방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출혈은 이런 혈관들을 결찰을 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2014년도에 갑상선 수술에서 크게 2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혈관을 묶을 때 2014년보다 전에는 그 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혈관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치프 레전트가 4년차 전공의가 실 가지고 이렇게 묶습니다. 묶는데 이게 손재주가 다 다르니까, 근데 이 매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끝나고 났을 때 이게 매듭이 좀 느슨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피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한 2-3시간 내에 이런 심각한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그 위험성이 한 200명에 1명 정도로 꽤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2014년부터는 특별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지혈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혈관이 좀 큰 경우에는 실로 묶고 그리고 결찰하는 기계를 가지고 하고 2가지 방식을 다 쓰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실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고요. 좀 더 그 기계로 쓰는 게 좀 더 확실하게 지혈이 돼서 그 심각한 출혈이 생기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뭐 100% 없어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날, 특히 수술한 날 수술하고 한 2-3시간 내로 이 출혈이 생기면 여기 수술 부위가 숨길이 있잖아요. 그 갑상선 주변
안쪽으로 이제 숨길이 있어서 피가 막 고이다 보면 숨길이 눌려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목이 붓거나 압박감이 심해지거나 뭔가 숨이 차거나 변화가 생기면 꼭 그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 내에 잘 확인하고 다시 지혈을 잘 하면 문제가 없는, 그렇지만 유일하게 갑상선암 수술 후에 위험할 수도 있는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리고 또 합병증으로 이제 흉터는 피할 수는 없죠. 뭐 로봇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은 흉터를 피한다기보다는 흉터를 여기 목의 이제 가운데 보이는 부위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부위로 옮겨주는 거죠. 어디인가에 흉터는 있고 밖에 보이는 상처 흉터도 있지만 속으로도 흉터가 있겠죠. 그래서 목으로 열고 하는 경우에는 그 상처, 속의 상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요.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면 속으로 상처는 훨씬 크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고 절대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건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는 바로 열고 하는 것이 훨씬 수술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수술 부의 감각 이상, 이거는 이제 피부 감각이 이 부위가 약간 무뎌졌다가 보통 한 6개월 내로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감염, 염증, 통증 이런 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고, 특히 이제 감염은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또 하나의 변화는 2014년부터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 여러분들 감기 때 항생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디 심평원인가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병원에서 감기 때 항생제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통계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2014년부터 그 국가기관에서 갑상선암 수술할 때 항생제를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 때는 수술 전에 주사로 항생제, 예방적 목적의 항생제 주사 한 번을 하고 이후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4년 이후로는 거의 쓰지 않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10년도 더 된 것 같긴 한데 갑상선 수술 상처는 소독하지 않습니다.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저는 소독 안 한 지 한 10년 됐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후유증, 합병증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암이 또 재발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부산 어묵님은 1.5cm 갑상선 혹이 병원에서는 암은 아니라는데 신경 써서 수술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혹만 딱 떼는 수술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갑상선을 절반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혹이 암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수술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사셔도 됩니다. 갖고 사시는 분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카라님은 그 목소리 치료는 뭐 서울에 계시면 목소리 치료하는 이비인후과가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저희도 포함해서 그 상담하시면 되고요. 그 배재철 성악가님은 일본에서 수술하셨습니다. 일본에 그 성대 마비의 목소리 치료를 정립하신 분이 있거든요. 닥터 이식기라는 분. 근데 지금 아마 연세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때도 그 수술하셨을 때도 되게 나이 많으실 때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은님은 완치 판정 3년쯤 지났고 수술 직후 150에 시작해서 점점 줄여서 지금 0.75 먹고 있습니다. 약을 줄이고 살이 더 찌고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폐경이 원인인지 약을 줄여서 인지 먹는 것을 조심하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갑상선 수치하고는 약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이라는 거는 형식적으로 5년 지나면 하긴 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갑상선암은 완치라는 게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150
아마도 그 신지로이드 150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50 마이크로그램에서 줄여서 0.75, 그러니까 775로 줄이신 것 같은데 갑상선 호르몬 약을 줄여서 살이 찌시는 건지는 그 혈액 검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모자라면 다시 약 용량 올리시면 좋아질 거고요. 살이 찌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어서 딱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 갑상선 관련되는 것이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으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전신 마취 부작용은 이제 그 모든 약이 다 그렇지만 이제 간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요. 약물 과민 반응이라는 게 모든 약에 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약에 대해서 어떤 과민한 반응이 생겨서 보통 이제 약물 과민 반응이라고 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숨이 차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매우 드물고요. 기력 저하나 기능 저하는 사실 전신 마취 부작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근육통은 종종 호소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근육을 마취를 하거든요. 근육 이완제라는 걸 써서 그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병원은 근육 이완제를 최소한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목 통증은 마취를 하기 위해서 뒤에 좀 나오는데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관을 넣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 목 안에 후두 부위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제일 피하기 어려운 마취 부작용이 목 통증이 아닌가. 그래서 침 삼킬 때 뭘 먹을 때 좀 따끔거리는 게 한 3, 4일, 오래 가는 분은 한 2주까지도 가긴 하는데 목 통증이 이제 심하게 생기는 분들은 평소에 위산 역류가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목 통증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손상은 그 마취를 할 때 그 숨을 쉬는 관을 넣기 위해서 입을 벌리게 되는데 그때 기계로 입을 벌리거든요. 이때 치아가 특히 앞니가 흔들리거나 이런 게 있으면 손상이 될 수 있는데 매우 드물고 폐렴도 굉장히 드문데 가래가 차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드물지만 이제 심호흡을 많이 하면 예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심호흡하는 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그 폐를 막 늘렸다 줄였다 하면 분비물이 덜 차겠죠. 그래서 폐렴이 덜 생기고 또 마취 가스가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취 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호흡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취 중에 이제 깰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는 뭐 그래도 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 뇌파 감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갖고 있는데 그 뇌파를 감시해가지고 이게 각성 상태가 안 되게끔 약을 농도를 조절을 잘 해서 약을 잘 들어가게 해서 각성되지 않도록 모니터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기관 섭관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튜브를 후두 성대를 지나서 넣게 되는데요. 후두 마스크라는 걸 쓰면 좀 더 이제 목이 좀 더 편하고 이 성대 쪽에 자극을 좀 덜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어떤 갑상선암 경우에는 성대 신경을 감시하면서 수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이런 관에 그 성대 신경 감시하는 장비가 달려 있는 그런 관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목이 좀 따끔거리는 증상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오늘 재수술까지는 못하겠고 림프절 절제술을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림프절 절제술은 보통 이제 림프절, 임파선 같은 말인데 그거를 뭐 한두 개 떼내는 거를 얘기하진 않고요.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에 있는 임파선, 림프절을 대부분 다 제거한다라는 개념으로 수술하는 걸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하고 옛날식의 표현은 이제 청소술, 곽청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그냥 경부 절제술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갑상선에 있는 부위, 요 부위를 중심경부라고 그래서 중심경부 림프절이라고 하고 요 그 큰 혈관이 있거든요. 동맥, 정맥이 있고 그걸 벗어난 바깥쪽을 측경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중심경부와 측경부로 나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림프절 절제술은 예전에는
그 암이 전이가 있는 걸로 확인된 그 림프절만 떼내는 수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수술을 이제 별명을 베리피킹이라고 합니다. 베리피킹. 베리피킹은 이 베리피킹을 혹시 해본 적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미국에 연수가 있는 동안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책에서만 베리피킹을 봤다가 실제로 해봤는데요. 이렇게 블루베리가 있으면 블루베리가 초록색부터 한 가지에 다양한 색깔로 열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잘 익은 것만 똑똑 떼죠. 뭐 여기서도 색깔이 다 익은 것만 떼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만 떼내는 식의 수술을 하는 걸 베리피킹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반해서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제거하는 것을 넥 디섹션,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베리피킹을 한동안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이게 확실한 것만 제거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임파선, 멀쩡해 보이는 임파선 속에 암이 없을 거라고 간주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게 조그만 암들이 임파선에도 다른 옆에 임파선들에도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베리피킹이라는 테크닉, 그러니까 임파선 몇 개만 떼내는 식으로 하면 그 수술을 했던 부위에 또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베리피킹의 테크닉으로 부분만 제거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또 구역을 정해놓고 그렇게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절 절제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방적 림프절 절제술과 치료적 림프절 절제술. 예방적 림프절 절제술은 지금은 멀쩡해 보이는데 분명히 여기 암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수술 범위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하는 걸 예방적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치료적 림프절 절제술은 전이된 임파선이 이제 확인됐을 때 그 범위를 절제하는, 이 범위는 이제 목의 범위는 이렇게 1부터 7까지 나누는데요.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방적 림프절 절제술은 갑상선암 때는 이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두경부암, 뭐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구강암이 두께가 5mm가 넘어가면, 침투하는 깊이가 5mm가 넘어가면 임파선에 전이될 확률이 20%가 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림프절 절제술을 하는 것이 예후에 더 좋다, 이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멀쩡해 보여도 설암 수술할 때 혀도 일부 제거하지만 임파선도 절제합니다. 근데 갑상선암 때는 일반적으로 예방적으로는 잘 하지 않고요. 이제 발견됐을 때 치료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범위는 턱 밑을 1구역, 그리고 이제 이 큰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을 3등분 나눠가지고 2구역, 3구역, 4구역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뒤쪽, 목 뒤쪽 편을 5구역, 그리고 목 가운데 아까 중심경부라고 하는 곳 중에 그냥 목에 바로 보이는 부위를 6구역이라고 하고, 쇄골보다 좀 아래쪽에 큰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보다 아래쪽을 7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은 이제 6구역은 갑상선 수술을 할 때 갑상선을 떼면 바로 딱 보입니다. 보여서 6구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임파선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치료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고 이제 7구역은 또 굉장히 깊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자주 하는 부위는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4구역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느 범위까지 절제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이제 나누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갑상선암도 잘 몰랐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에 후두암, 구강암 생기는 그런 경우에도 전이가 있으면 목의 임파선을 다 제거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게 원칙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파선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임파선 주변에 있는 근육도 제거하고 정맥도 제거하고 이렇게 어깨 움직이는 신경인데요. 신경도 제거하고 모든 목의 구조물들
거의 다 제거하는 수술이 이제 근치 경부절제술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신경, 이거 살려야 되겠는데 어깨가 안 움직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움직이는 신경도 살리고, 큰 근육도 살리고, 정맥도 뭐, 이게 침범도 없는데 이거 뭐 살려야지.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살리는 수술을 이제 변형 근치 경부절제술. 요때는 이제 임파선은 다 제거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빡빡 긁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이제 범위도 줄이고 살리는 구조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그 임파선 수술을 하면 이 감각신경들을 다 잘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암 이제 두경부암 때도 감각신경들을 대부분 다 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이 일부는 손상이 되어서 어깨나 귀나 이런 부위에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생기긴 하는데 일부러 감각신경까지 다 절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구역만 뭐 전이가 확인됐을 때 사구역만 뗄 수도 있고요. 뭐 3구역, 5구역도 뗄 수도 있고 2구역까지도 뗄 수 있는데 4구역 전이 있을 때 2구역 떼기에는 일단 상처가 너무 커지니까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4구역만 떼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구역까지 좀 포함을 해서 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선택적 경부절제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구역만 떼는 경우는 이제 초선택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부절제술을 하면 그 합병증이 이제 그 갑상선만 뗄 때하고 좀 다른 합병증이 생기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감각신경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피부 절개할 때는 감각신경이 잘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임파선을 뗄 때 임파선을 떼는 거는 임파선만 떼내는 게 아니라 그 큰 근육과 근육 신경 요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다 보면 그 사이에 있는 자잘한 감각신경은 우연히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에 손상이 있으면 이제 목이나 어깨, 귀, 가슴 부위까지 감각 이상 부위가 좀 넓어질 수 있고, 근데 이런 증상은 한 6개월 내지 1년까지는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근데 일부러 많이 제거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상이 남는데 대부분 많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좀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층을 제거하는 거라서 근육 유착이 생길 수 있고요. 유착은 그 임파선을 얼마나 깨끗하게 철저하게 제거하느냐. 특히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데 근막을 철저하게 제거하면 할수록 유착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경부암, 뭐 후두암이나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 수술할 때는 정말 빡빡 긁어냅니다. 재발하면 치료가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유착이 좀 많이 남는 편인데요. 갑상선암 때는 재발해도 또 치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막까지 막 제거하고 이렇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유착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착이 심하면 어깨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도 있고요. 아까 이제 어깨 움직이는 신경이 목에 이렇게 위에서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다치면 뭐 확실하게 생기지만 신경이 다치지 않더라도 어깨 움직임이 다소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임파선 절제를 넓게 한 분들은 어깨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 특히 이제 수영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이런 불편함이 좀 덜 하거든요. 운동을 할 때는 덜 하고 운동 안 하고 지내면 또 불편해지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분들이 있어서 운동이나 마사지를 많이 하는 거 권해드리고요. 미용적인 변화는 이제 지방층이 좀 제거되니까 한쪽만 수술하게 되면 좌우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림프액 관련해서 림프액이 새는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배액관이라는 걸 꽂게 되는데요. 저 같으면 이제 갑상선만 수술할 때는 잘 안 꽂는데 림프 절제할 때는 꽂거든요. 배액관은 혈관은 피가 빨간색이라서 피가 나는 부위가 보이고 그 부위를 이제 지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림프액은 맑은 액이고 그 림프관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좀 큰 경우는 보이지만 림프관은 잘 보이지 않아서 그 림프관을 봉합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암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림프액이 좀 고여 있는 거를 빼주다 보면 그 림프관이 아물면서 림프액 새는 것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이상 줄어들면 이 배액관이 없어도 더 이상 고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액이 그런 이제 그 배액관을 통해서 빼내는데 그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목에 30cc 이하로 내려오면 림프 관을 배액관을 빼도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은 30cc가 안 됐을 때 아니 그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액관을 빼고 나서 림프액이 좀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두 번 주사기로 빼주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유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맥은 뭐냐면 그 유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영양 성분이 흡수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장에서 분해가 돼서 위나 장에서 이제 음식 성분이 분해돼서 몸으로 흡수되는데 그 과정은 이제 혈관으로 영양 성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그 지방 성분 중에 일부는 이 장에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가슴을 지나오는 어떤 관을 통해서 쭉 목까지 올라와 가지고 목에 있는 큰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배에서부터 모인 지방 성분이 일부가 쭉 모여서 올라와서 대부분 왼쪽으로 갑니다. 아주 드물게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긴 한데 왼쪽 큰 혈관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그 흉관이라는 게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부위에 목에 있는 림프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파선, 림프절을 떼고 요 부위는 림프관이 굉장히 커가지고 눈에 잘 띄거든요. 보통 적어도 요 부위는 한 2mm 뭐 이상 됩니다. 2, 3mm씩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고 그거를 이제 저는 티타늄 클립하고 실 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이렇게 묶어 놓긴 하는데 이 부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여기가 빵빵해지면서 드물게 이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유미액이라는 게 이게 한자말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쌀뜨물처럼 이렇게 혹은 우윳빛깔 같은 물이 배액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배액관이 빠졌으면 목이 막 고이죠. 엄청 고이게 되는데 그래서 지방 성분이 그러니까 저지방식을 드시는 게 어느 정도 예방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2주 정도 저지방식을 권해드리고요. 유맥이 새는 경우에 그 양이 적은 경우에는 그냥 좀 눌러놓고 며칠 관찰해 보면 좋아지기도 하는데 보통 그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저는 한 150cc가 넘어가면 재수술을 조금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 부위를 다시 묶어주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왼쪽에 흔한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오른쪽에 유미액이 센 분이 한 분 있어서 좀 특이한데 가끔 오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긴 하고요. 대부분 왼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임파선 수술을 해서 입원하는 기간보다 왼쪽 임파선 수술해서 입원하는 기간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루 이틀 길어져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번 수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재수술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YHK님은 건강검진에서 우측 협부결절 1.5cm 우엽 미세결절 소견 나왔는데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말씀해서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냥 그 갑상선에 혹이 있다 뭐 그 정도밖에는 알 수 없는 거고 그 모양이 어떤지 이런 거는 또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음파를 보신 분이 기록을 해놔도 그게 이제 아주 교과서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에 아주 준해서 쓰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뭐 의사소통이 되지만 굉장히 그냥 주관적으로 쓰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써놓으신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 알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또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고요. 이 정도 소견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님은 예방적으로 띄어낸 림프절에서 미세전이가 보이면 고위험군 아니면 재수술을 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병원은 미세전이가 보이면 바로 청소조 같은 걸 시행하더라고요. 저는 미세전이가 이제 그 림프절 전이를 2015년, 2016년 새로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는 림프절 전이를 세 이제 위험군으로 나눴습니다.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저위험군은 2mm 이하
전이가 5개 이하일 때이거든요. 그때는 요오드 치료를 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절 전이가 조직 검사에서 나와도 저는 그 질문이 수술 중에 발견됐을 때 청소술인가요?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이제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전이가 미세 전이가 좀 보일 때는 재수술해서 이제 요오드 치료까지 가는 걸 권해드리진 않고요. 수술 중에는 미세 전이로 의심되는 임파선들이 보이면 림프절들이 보이면 당연히 깨끗하게 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예, 그 정도에서 멈추지 그것 때문에 전절제를 하거나 그런 것을 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양블리님은 작년 1월에 저한테 전절제를 받으셨고 신지로이드를 꾸준히 드시고 있습니다. 신지로이드 부작용이 골다공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이 나와서 이게 신지 부작용일까요? 그 신지로이드의 부작용이 이제 골다공증인데 그거는 이제 그 신지로이드를 많이 드시고 오래되면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 면에서 이제 암 재발을 억제해주기 위해서는 신지로이드를 정상 호르몬 수치보다 더 많이 먹는 걸 이제 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신지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보통 복용합니다. 근데 지금 1년 만에 골다공증이 생겼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번 신지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뭐 그 전부터 골다공증의 소지가 많았던 분으로 생각되고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저희 병원의 내분비내과 선생님도 진료 보시는데 와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면 그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